184페이지 보시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있는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도 가지급금이 있으면 꼭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은 이자에 대해서 입금산입이 있고 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송금 불산입 해주는 두 가지 벌칙을 받는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93페이지 대손상각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손상각도 상당히 요즘 들어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회계법인에서는 회계감사 나와가지고 대손 뜰라고 막 여러분들을 욱박 지르고 그래서 대손 중단금 잔뜩 쌓아놓으니까 요번에는 세무법인에서 나와가지고 대손 중단금 한도를 너무 많이 초과해서 했다고 다 송금 불산입 해버리고 아주 여러분들 기업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손상각 문제, 그 다음에 대손상각과 유사한 제도가 부가치세법에 있죠. 부가치세법에 대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대손상각은요, 부가치세법에 대손세액공제하고 요건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법에 여러분들 대손세액공제를 찾아보려고 보면은 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법인세법의 대손상각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회사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가 사유도 꼭 같고 동시에 같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부도를 맞았을 때 예를 들면은 대손상각하고 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하고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부가세 신고 때 들어가야지 음부도가 나가지고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대손상각은 안 하고 막바로 대손세액공제만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가번은 신고조정이고요. 밑에 나번은 결산조정입니다. 위에 나오는 신고조정 의무적으로 뜯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대손 뜯어야 되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3년에서 5년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결산조정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대손 뜯어도 되고 안 뜯어도 된다. 대손 뜯고 싶으면 대손상각하고 세액공제 같이 받으라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건 강제사항으로 보시고 음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회사가 대손 뜨느냐 안 뜨느냐는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결산조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행의집행, 폐업,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아마 폐업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제일 많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폐업만 가지고는 대손 못 들고요. 재산이 없다는 증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폐업에 의해서 대손 들라 그러면 폐업 사실 증명을 하고 재산조사서 있죠. 재산조사서 정도는 붙여가지고 대손 들고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9번 보시죠.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6개월이 지난 수표 및 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6개월이 되었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건 없건 무조건 뭡니까?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부도가 났으면은 일단 6개월은 참으셔야 돼요. 부도방 찍은 날짜가 3월이라 그러면은 6개월은 참아가지고 9월 달에 와가지고 회수가 안 됐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대손상각 하시고 그 다음에 11분의 1은 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 여러분들 참고하실 것은 음이 부도가 났는데 그 거래처에 외상 매출이 5억이 있었는데 받은 게 1억, 4억은 그냥 일반 외상 매출금입니다. 일반 외상 매출금인데 한 장만 부도나면은 안 받은 외상 매출금까지 싸잡아가지고 합쳐가지고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흔히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도가 났으면은 그 업체가 받은 그 외에 다른 외상 매출금까지 같이 있다면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음하고 합쳐가지고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소멸시효인데 여러분들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을 뜨는데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요거 좀 시비 겁니다. 왜 지금 대손 뜨는 사유가 뭡니까? 소멸시효가 3년이 넘어가지고 들었다고.
근데 보니까 채권이 발생된 것은 5년 전, 7년 전일 겁니다. 그럼 세무서 직원이 또 시비를 겁니다. 당신들 왜 3년 되는데 안 떨고 시효가 훨씬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지금 와서 대손 떨었느냐. 요 인정 못 해주겠다. 이런 시비거리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비거리가 걸리면은 요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요런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이라는 말은 요런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 3년, 5년이 진행이 안 되고요. 요때부터 새로 3년 또는 5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세 가지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독촉을 했을 때 내용 증명으로 독촉을 내보내면은 그 시점부터 3년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멸시효는 3년 내지 5년이지만은 무한정 끌 수도 있습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독촉상 내보내면은 소멸시효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은요,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3년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라도 변제받았으면은 그 시점부터 3년이 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가지고 대손을 떨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세무서 직원이 시비거리 걸 게 없으면 요 가지고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당신들 왜 옛날에 떨어야 되는데 지금 떨었냐고. 요 시비거리가 걸리면은 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거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효를 늘려놓는 것도 그런 시비가 있을 때 시효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2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0페이지 여러분들 퇴직금에서 현재 퇴직금 지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의 충당금이 있고요. 외부에 적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퇴직연금이 있고 퇴직보험이 있는데 퇴직보험은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요. 근데도 간혹 여러분들 퇴직보험이 아마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퇴직보험제도는 2011년도에 완전 폐지를 했는데 완전 폐지했다는 말은 신규 가입을 안 받아준다는 그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퇴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놔두고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이익은 퇴직보험에 계속 엉골에 가산이 될 겁니다. 기왕에 가입된 퇴직보험은 허용을 하되 2011년도부터는 신규 퇴직보험은 일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회사가 퇴직보험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무조정할 때 이 퇴직보험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보험 외에는 퇴직연금으로 외부 적립을 하셔야 되고요.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퇴직금 중간정산도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근로자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금이 보장법이 바뀌었습니다. 함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아닌데 중간정산 해주면은 그건 비용 처리도 못하고 업무부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해서 오히려 이자를 물어내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막바로 퇴직금 한번 보시죠. 204페이지 보시죠. 204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 퇴직금이 보장법이고요. 요거는 근로자 204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건 1년에 한 달씩 급여는 근로자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갖다가 정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작년하고 아마 걸쳐서 임원 퇴직금 정관 개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이사는 직전 연봉의 70% 곱하기 근속연수, 전무는 50%, 상무는 직전 연봉의 30% 이렇게 결정을 많이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 적용받지 않고 많이 주려 그러면 반드시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줘야만이 세법에서 인정을 받는 걸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관에도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임원퇴직금을 줬다 그러면 이때는 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세법에서 임원퇴직금 어떻게 정해놨는지 한번 보시죠. 20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제일 위에 표로 보시면은 정관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계산합니다. 세법에서는 직전 1년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근로자라 그러면은 직전 1년 총급여의 12분의 1이겠죠. 12분의 1인데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보다도 20% 더 줘가지고 직전 연봉의 10%만큼 퇴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많이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 주고 싶으면은 정관의 지급 규정을 두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0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6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답은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업에 비해서 여러분들 퇴직급여 추계획을 전액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만 작성해 놓도록 하고 하면은 내부 적립 아닙니까? 내부 적립을 해 놓으면은 이게 비용 처리만 해주고 다음에 근로자들은 요 돈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도 조금뿐이 안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206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표에서 동그라미입니다. 총 급여의 5%와 2번 퇴직급여 추계액의 15%입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의 15%인데 작년에는 20%였었고요. 올해는 15%, 내년에는 10%. 결국은 2016년도부터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제로입니다. 결국 이 말은 2016년도부터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 푼도 송금 산입을 못 해주겠다 하는 그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올해도 한도에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20%로 있다가 올해 오히려 한도가 1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들은 어차피 퇴직급여 충당금은 전액 올해 전입한 것 전액이 뭡니까? 송금 불산입이 되어버릴 겁니다. 정부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 불산입 다 하도록 하는 이유는 당신들 내부 적립 가지고서는 비용 인정 못 해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으려 그러면은 외부로 적립하라 하는 겁니다. 외부 적립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죠. 확정 급여액에 의한 퇴직연금입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오른쪽 제일 위에 가로 2번입니다. 확정 급여형의 송금 산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확정 급여형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두 번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에 의한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한 번, 그 다음에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송금 산입 세무조정 한 번, 두 번 세무조정이 있는 걸로 보시고, 자, 그러면은 제일 위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급여형 퇴직연금은 반대로 송금 산입인데 얼마나 송금 산입해 주느냐? 요거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송금 부인된 누계가 있겠죠.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하고 올해 불이백 아니습니까? 올해 불이백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법인들이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이 송금 산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세무조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단기 불입한 금액이 세무조정한 결과 송금 산입한 금액으로 나오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너무 많이 불입돼가지고 비용 처리가 안 된 연금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 그것까지 합쳐서 비용 처리가 되고 올해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왕창 불입했다 그러면은 전부 송금 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송금 산입만 나오게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올해 불입한 퇴직연금은 올해 송금 산입으로 나오면 맞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요 정도 2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은 여러분들 뭐 세법 내용보다도 실무하는 여러분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종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원하면은 다 해줬지만은 2012년도 7월 달에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중간정산 못 해줍니다. 자, 한번 사위 자세하게 보시죠.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그 다음에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가족이나 본인이 6개월 이상 입원할 때, 요때만 중간정산이 허용이 됩니다. 자, 요거 외에는 여러분들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일체 중지가 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 외에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도 안 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조건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임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임원의 경우에 중간정산은 세법에 정해놨습니다. 세법에 정해놓은 임원의 중간정산 한번 보시죠. 밑에 2번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요.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요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모르고 요 법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요 법이 아마 곧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꼭 대표이사한테 고액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고 싶으면 바로 요 조항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갖다가 이때까지 연봉제 안 했는데 요번 3월달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겠다. 원래 연봉제로 간다 그러면 그 이전 퇴직금은 반드시 정산하고 연봉제로 갑니다. 그래서 요때는 임원의 경우에도 연봉제로 가기로 위해서 정산한 것은 중간정산 허용하겠다 하는데 요 제도는 이미 없어진 제도로 보셔야 됩니다. 근로자들한테는. 그래서 세법 개정이 곧 있을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국세청에서 세법 개정을 요걸 놓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회사가 임원한테 대해서 고액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고 싶으시면은 바로 요 조항 연봉계약서를 쓰시고 연봉계약하기 이전에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허용해 줍니다. 요 조항은 곧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근로자들하고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중간정산에 이제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임원, 그 다음에 임원은 전세 보증금은 없네요. 그 다음에 임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질병치료를 요할 때 이때 중간정산을 허용을 합니다. 자, 중간정산 사유가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때 중간정산할 때 그러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느냐? 중간정산할 때는 실제 퇴사하고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중간정산이 맞다 그러면은 실제 퇴사하고 똑같이 차변에 뭡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없애주고 그 지분에 대해서 대변에 현금 예금 내보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봉계약입니다. 전에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퇴직금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과 꼭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퇴직금 1년 단위 중간정산하고 요건이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면 연봉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연봉제는 원래 1년 단위로 퇴직금 주려고 둔 제도인데 그럼 연봉제 기업은 예외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도 이 문제가 궁금해가지고 심지어 재경부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퇴직금은 못 주도록 받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연봉 계약할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간정산은 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퇴직금 못 주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에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주거나 퇴직금은 안 주는 연봉계약, 퇴직금은 뒤에 가서 별도로 주는 연봉계약을 체결해야지 종전처럼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연봉계약은 무효입니다. 현재 중간정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는 걸 아시고 요즘 여러분들 특히 회계 실무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집행에 차질이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법인세 워낙 방대한데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딱 1시간 50분입니다. 얼마 남은 것 같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퇴직연금제도 기여형과 급여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뜻은 아시죠? 기여형하고 급여형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여형이 대부분 편하실 겁니다. 기여형은 그냥 공과금 납부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여형의 확정 기여형에 가입하면은요 세무조정도 없고 원천징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납부할 때 공과금하고 같이 차변에 퇴직금, 대변에 현금 매금하고 세무조정도 없고 원천징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과거 근무기간 소급해가지고 기여형에 불입해주건 과거 거는 놔두고 앞으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기여형에 불입해주건 일단 기여형에 가입하면은 원천징수 의무도 없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이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회사가 퇴직금 줄 것이고요. 기여형으로 불입한 데 대해서는 은행에서 퇴직금 줄 건데 이때 원천징수 누가 하느냐? 요때도 은행이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여러분들 회사가 우리 회사가 지급한 근무 기간과 퇴직금은 얼마다? 은행으로 통보를 해주면은 은행에서 합쳐가지고 원천징수를 하지. 양쪽에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다시 합쳐서 재신고를 하고 이런 제도는 일체 없습니다. 하여튼 기여형에 가입하면 일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걸로 보시고요. 반대로 확정급여형은 원천징수, 사후관리, 직원 퇴사에 대해서 퇴직소득 이연 신청 이런 것들이 전부 회사가 책임지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여형이 거의 필수적인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급여형은 여러분들 거의 감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뒤에 가가지고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 연금 지급이라든지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연금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은행의 오인에 빠져가지고 확정 급여형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급여형은 기여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급여형은 기여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반대로 기여형은 급여형으로 전환이 안 될 겁니다. 생각해봐도 아시겠죠? 기여형은 각자 근로자 개인 통장에 있어가지고 이익률이 각각 다른데 이걸 갖다가 다시 또 확정 급여형으로 합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급여형은 기여형 전환이 가능, 대신 기여형은 급여형 전환으로 가능한, 전환은 불가능.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야 기여형이 좋겠지만 강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기여형으로 갈 것이냐 급여형으로 갈 것이냐 선택해 줘야 되고요. 더욱더 가관인 것은 한 개인이 나 퇴직금 반은 기여형, 나 퇴직금 반은 급여형 이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강제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퇴직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간혹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면서 대표이사 퇴직금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7배 내지 5배를 해놓고 이걸 보험회사에 퇴직연금 불입하면 비용 처리가 다 된다. 그리고 다음에 퇴사할 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으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올해 이익이 많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여유도 있고 대표이사한테 고액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싶으시면은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기여형으로 가입하고요. 기여형으로 가입한 직원들에 대해서 임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입하는 금액은 무조건 전부 뭡니까?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주고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지 않으면 너무 많은 돈을 불입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을 불입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임원에 대해서는 일단 불입할 때는 비용 처리를 다 인정해주고 그 다음 실제 퇴사할 때 정산을 합니다. 실제 퇴사할 때 당신들 회사 정관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회사가 불입해준 퇴직연금 너무 많이 불입했으면 그 시점에서 뭡니까?
입금 산입을 할 것이고 적게 불입했으면은 더 추가로 퇴직금 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회사들이 권유하는 사항 확정 기여형에 가입을 하고 개인 계좌로 퇴직연금 불입해 주는 것 세법에서 다 인정이 되고 보험회사 권유하는 사항이 맞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배세무사님 확정 급여형을 임원 명의로 가입했는데 확정 급여형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확정 급여형은 누구 돈이라는 게 없죠. 그냥 그 돈은 회사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는 거지 요 돈이 임원 퇴직금인지 종업원 퇴직금인지 구분은 없습니다. 꼬리표는 없으니까 결국 임원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확정 기여형으로 가입하는 수뿐이었고 요 부분이 바로 요새 보험회사들이 권유하는 사항이 맞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 감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고요. 3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1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세액공제 감면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전체 표로 넣어놨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종 세액공제 감면 받을 때 농특세가 해당이 되느냐, 최저한세가 해당이 되느냐, 요 한 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놨고요. 특히 여러분들을 제가 혼동스럽게 하는 게 이제 중복에서 되는 경우가 있고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른 세액공제 감면하고 중복 적용 여부를 갖다가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세 가지 사례겠죠. 세액공제와 공제가 중복되느냐, 감면과 감면이 중복되느냐, 공제와 감면이 중복되느냐. 요 내용을 제가 요 교재에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요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자 요번 신고 때 개정된 세액공제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3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은 지급 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지급 명세서를 갖다 다 전자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건당 얼마입니까? 100원씩 해가지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법인세 신고할 때 이 제도가 올해 201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폐지가 되었으니까 주의하시고 대신 완전 폐지는 아니죠. 그럼 작년에 제출된 지급조서는 요번 법인세 때 공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 지급조서는 언제입니까? 요번 2월하고 3월 10일 날 제출되는 거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게 2014년 이후 제출은 세법을 바꿔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결국 폐지를 하되 2014년 이후부터 폐지니까 혹시 2013년 4월 이후에 제출된 지급조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요번 2014년도에 들어서 지급조서 제출한 부분은 세액공제가 없는 걸로 요 세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보시면은 고용 지원에 대한 조사 특례가 4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법인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세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연말정산 한참 하고 계시죠? 지금 연말정산할 때 2012년에서 2013년도 사이에 취업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6개월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36개월간 근로소득세 전체 면제를 해주고 요게 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는 있죠. 청년뿐만 아니고 위에 보시죠. 청년,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이 특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50%를 36개월간 면제해 줍니다. 상당히 큰 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이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확대 적용이 됩니다. 2014년도부터는 청년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이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은 36개월간 근로소득세 50% 면제가 되니까 올해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취업한다 그러면은 간이세액에 의해서 원천징수할 때도 50%만 원천징수하시고요. 취업하는 월에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워낙 법인세법 내용이 방대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교재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